프랑켄슈타인. 18세기 어느 추운 겨울날 북극해의 빙하를 뚫고 전진하던 로버트 월턴 선장의 탐험선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 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방은 끝을 알 수 없는 눈과 얼음뿐이었고 안개는 마치 유령처럼 배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선원들이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배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얼음판 위로 거대한 썰매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썰매를 끌고 있던 존재는 일반적인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했고 기괴한 속도로 지평선 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자 선원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또 다른 썰매 조각과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제의 그 거대한 존재와는 달리 뼈만 남은 앙상한 몸에 거의 죽어가는 상태의 인간이었습니다. 월턴 선장은 그를 배 안으로 데려와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남자는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소? 그 악마가 어디로 갔느냐 말이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슬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제네바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학자였던 그는 월턴 선장에게서 자신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야망과 지식에 대한 갈망을 발견했습니다. 월턴은 미지의 북극점을 정복하여 인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월턴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길을 가려 하는구려. 지식이 주는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신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당신은 알아야만 하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이것은 한 인간의 몰락이자 인류가 마주해서는 안 될 진실에 관한 이야기라오. 선실 밖으로는 북풍이 매섭게 몰아쳤고 얼음이 부딪히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빅토르는 난로의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던 제네바에서의 유년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자애로운 부모님과 천사 같은 입양한 후이 엘리자베스, 그리고 충실한 친구 앙리 클레르발과 보냈던 시간은 빅토르에게 가장 찬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도 빅토르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두운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자연과학의 신비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금술사들의 고서적을 뒤적이며 생명의 본질과 죽음을 정복하는 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치던 밤, 그는 마당의 거대한 나무가 벼락을 맞아 순식간에 숫덩이가 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전기. 빅토르는 그 파괴적인 힘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오만한 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빅토르는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잉골슈타트 대학으로 떠났습니다. 빅토르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월턴 선장은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죽어가는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빅토르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선장, 당신은 지금 저 빙하 너머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겠지. 하지만 조심하시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는 법이요. 이제 내 손에 묻은 피와 내 야망이 잉태한 괴물에 대해 말해주겠소. 빅토르의 눈동자에는 다시금 잉골슈타트의 어두운 실험실에서 보았던 그 불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을수록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제네바의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공직자였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곁에는 하늘이 보내준 천사 같은 존재, 엘리자베스 라벤자가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입양된 그녀는 빅토르에게 누이이자 친구였으며 훗날의 연인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빅토르의 유년 시절은 이처럼 사랑과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찬 황금빛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르의 내면에는 남들과 다른 갈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친구 앙리 클레르발이 기사도 문학과 도덕적 가치에 심취할 때 빅토르는 사물의 근원적인 원리를 파헤치는 데 집착했습니다. 13살 무렵 그는 우연히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저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무시해버린 고대 연금술사들의 이론이었지만 빅토르에게 그것은 마법과도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자의 돌과 생명의 정수를 찾아내어 질병을 퇴치하고 인간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빅토르에게 인생의 첫 번째 거대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성홍열에 걸린 엘리자베스를 간호하다 전염되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 빅토르와 엘리자베스의 손을 겹쳐 잡으며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빅토르에게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주었으나 동시에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장벽을 허물고 싶다는 파괴적인 집착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그는 더 넓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독일의 잉골슈타트 대학으로 떠났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교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M. 크램페 교수는 빅토르가 읽어온 연금술 서적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발드만 교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현대 화학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고대인들이 꿈꿨던 자연의 비밀을 과학의 힘으로 파헤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아주 작은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신비를 꿰뚫어보고
그 은밀한 장소까지 침투하고 있지요. 발드만 교수의 이 한마디는 빅토르의 가슴에 억눌려 있던 야심의 불꽃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빅토르는 광기 어린 열정으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네바의 가족을 방문하지 않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험실에 처박혔습니다. 그의 관심은 생리학을 넘어 해부학으로 그리고 죽음의 과정 자체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생명이 어디서 기원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생생한 육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관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묘지를 파헤치고 도살장을 뒤지며 시체의 부패와 재생을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감수성으로는 견디기 힘든 끔찍한 환경이었지만 지식에 대한 눈먼 열망이 그의 신경을 마비시켰습니다. 마침내 어느 어두운 밤 수개월에 걸친 고통스러운 탐구 끝에 빅토르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 즉 생명의 불꽃을 제어하는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힘에 스스로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생명의 원리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10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도전하는 오만한 프로메테우스의 시작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을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의 근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히자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가진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망령처럼 잉골슈타트의 외딴 실험실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곳은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차갑고 습한 방이었으며 인간의 도덕이나 사회적 규범이 닿지 않는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빅토르는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시체 조각들을 이어붙여 거대한 육체를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묘지를 전전하며 갓 매장된 시신들을 파헤쳤습니다. 차가운 흙을 헤집고 죽은 자의 사지를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고귀한 학문을 지향하던 그의 손을 피와 오물로 물들였습니다. 해부실과 도살장에서 수집한 뼈와 근육, 장기들이 그의 실험 탁자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인간의 장기가 너무나 정교하고 자가 작업의 어려움을 겪자 그는 피조물의 크기를 보통 사람보다 훨씬 거대한 팔피트의 거구로 설계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리라. 나의 손에서 탄생할 이 존재는 인류의 새로운 종족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를 창조주로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빅토르는 광기 어린 독백을 내뱉으며 바늘과 실로 시체의 조각들을 꿰매어 나갔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빅토르의 육체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 피부는 창백해졌고 눈은 깊게 패어 섬뜩한 안광만을 내뿜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온 편지는 개봉되지 않은 채 책상 구석에 쌓여갔습니다. 고향 제네바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누이 엘리자베스의 걱정 섞인 목소리는 더 이상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오직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실험실과 아직 생명이 깃들지 않은 거대한 육신뿐이었습니다. 그는 잠도 잊은 채 오직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이 거대한 물질에 생명의 불꽃을 옮겨 심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빅토르의 정신은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창조물이 가져올 과학적 승리를 갈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기괴한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 손에 닿는 이 차가운 살덩이들이 정말로 숨을 쉬게 될 것인가? 밤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흔들 때마다 그는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자신의 영혼을 이 거대한 피조물에게 저당 잡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실험실 구석에는 그가 도살장에서 가져온 짐승의 뼈와 묘지에서 훔친 인간의 두개골이 어지럽게 굴러다녔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의 비율을 추구하며 눈과 입술, 피부를 선택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합쳐놓았을 때 풍기는 분위기는 형언할 수 없는 이질감을 자아냈습니다. 노란색 피부는 그 아래 흐르는 근육과 동맥의 움직임을 겨우 가리고 있었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과 대조되는 하얀 치아는 오히려 죽음의 미소를 연상시켰습니다. 빅토르는 자신의 피조물이 아름다울 것이라 최면을 걸었으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재앙의 전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11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빅토르는 자신의 실험이 끝에 도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생명의 정수를 전달할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지던 그때 실험실 중앙에 누워있던 거대한 육체가 미세하게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신의 권능이 평범한 인간인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손을 통해 발현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탄생인 동시에 지상에서 가장 비참한 괴물의 출현이기도 했습니다. 겨우 한 줄기 촛불이 꺼져가는 빛을 발하던 11월의 어느 새벽 1시,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음산한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빅토르의 심장은 터질 듯이 고동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생명의 불꽃을 전달할 마지막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그 순간 실험대 위에 놓여있던 거대한 육체의 노란 눈동자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심연에서 올라온 불길한 광채에 가까웠습니다. 피조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사지를 경련하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지난 2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모든 열정과 야심이 얼음물에 닿은 듯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신이시여, 내가 무엇을 만든 것인가? 그가 아름다움을 꿈꾸며 선택했던 이목구비들은 생명이 깃들자마자 지독한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노란 피부는 근육과 혈관을 겨우 덮고 있었고 젖어 있는 듯한 눈은 피부색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탁했습니다. 검은 입술 사이로 드러난 하얀 치아는 소름 끼치는 대조를 이루며 빅토르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몽보다 더 잔혹한 형상이었습니다. 극한의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인 빅토르는 자신이 창조한 생명체를 돌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실험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도망쳐 침대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을 때조차 악몽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고향의 거리를 걷다 엘리자베스를 만났으나 그녀를 껴안는 순간 그녀의 몸은 죽은 어머니의 시체로 변해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빅토르의 앞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괴물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괴물은 커튼을 젖히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과 함께 빅토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이한 미소가 걸려 있었으나 빅토르에게 그것은 지옥의 사자가 보내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리 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 악마야. 빅토르는 자신의 피조물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다시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 된 줄 알았으나 막상 눈앞에 나타난 결과물 앞에서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부모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괴물은 창조주의 거부와 증오 속에서 홀로 실험실을 빠져나가 잉골슈타트의 차가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빅토르는 잉골슈타트 거리를 미친 듯이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네바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절친한 친구 앙리 클레르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앙리의 밝고 건강한 모습은 빅토르에게 잠시 위안을 주었으나 실험실에 두고 온 괴물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빅토르는 앙리를 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실험실로 돌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괴물은 온데간데 없었고 차가운 실험기구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안도감과 극심한 신경쇠약이 겹쳐 그 자리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앙리 클레르발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빅토르는 몇 달 만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과학이나 실험기구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잊으려 애쓰며 언어와 문학을 공부하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피조물이 세상 어딘가에서 창조주를 원망하며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존재가
빅토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앗아가기 위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조의 희열은 짧았고 그가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그림자는 이제 막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잉골슈타트의 악몽에서 간신히 회복된 빅토르는 한동안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앙리 클레르발과 함께 고전 문학을 공부하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창조의 기억을 의식의 저편으로 밀어넣으려 애썼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친구의 우정은 달콤했습니다. 그는 이제 괴물이 어딘가에서 죽었거나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라 믿으며 제네바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떠나기 직전 아버지 알폰스 프랑켄슈타인으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편지가 그의 삶을 다시금 지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편지에는 피를 말리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빅토르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우리 가문은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져 있을 것이다. 네 막내 동생 윌리엄이 살해당했다. 산책을 나갔던 어린 윌리엄이 목이 졸린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빅토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제네바로 향하는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알프스의 험준한 산맥과 레만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은 이제 그에게 위로가 아닌 슬픔과 공포의 무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네바 경계에 도착했을 때 밤이 깊어 성문이 닫히자 빅토르는 윌리엄이 살해당한 장소인 플랭팔레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며 어두운 하늘을 갈랐고 그 찰나의 빛 속에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대한 몸집과 소름 끼치는 외형. 그것은 바로 빅토르가 잉골슈타트의 실험실에서 탄생시킨 그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은 가파른 산벽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기어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저 악마가 내 동생을 죽였구나. 내가 만든 재앙이 나의 혈육을 앗아갔구나. 빅토르는 자신의 죄악이 가족의 피로 되돌아왔음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사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집에 도착한 빅토르는 가문에 충실한 하녀이자 가족과 다름없던 저스틴 모리츠가 윌리엄을 죽인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윌리엄이 차고 있던 어머니의 초상화가 담긴 펜던트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빅토르는 그녀가 무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범은 자신이 만든 괴물이었지만 그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시체를 이어붙여 괴물을 만들었고 그 괴물이 동생을 죽였다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 뻔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저스틴은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신부의 강요와 공포에 질린 그녀는 결국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빅토르는 법정 구석에서 자신의 비겁함과 침묵이 또 다른 생명을 죽이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며
영혼이 깎여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스틴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무고한 영혼이 빅토르의 창조물이 저지른 죄와 창조주의 비겁함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빅토르의 가슴에는 2명의 희생자에 대한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얹혔습니다. 빅토르는 이제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위로를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빙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슬픈 눈동자와 아버지의 탄식은 그에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자연의 거대한 위용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잊어보려 샤모니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림자는 그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우중충한 안개 속에서 거대한 빙하의 틈새를 가로지르며 창조주를 찾아오는 피조물의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는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샤모니 계곡의 험준한 산맥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인간의 사소한 고통을 잊어보려 했으나 빙하가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에게 저주받은 피조물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오후, 빅토르는 해발 수천 미터의 몽탕베르 빙하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구름이 발치 아래에서 소용돌이치고 사방이 얼음의 장막으로 가려진 그때 안개를 가르며 초자연적인 속도로 다가오는 거대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빅토르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자신의 피조물, 바로 그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가파른 빙벽을 가볍게 뛰어넘어 빅토르 앞에 섰습니다. 소름 끼치는 노란 눈동자와 일그러진 얼굴을 마주한 빅토르는 분노와 공포로 전신을 떨었습니다. 악마 같은 놈, 감히 창조주 앞에 나타나다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너와 나 중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자. 빅토르는 주먹을 휘둘렀으나 괴물은 가볍게 그 공격을 피하며 낮고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주십시오. 괴물의 목소리는 예상을 깨고 유창했으며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들었으면서 왜 나를 혐오합니까? 당신의 손으로 빚어진 나는 당신에게만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아담이 되어야 했으나 지금은 아무런 잘못 없이 추방당한 타락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괴물의 논리, 정연한 항변에 빅토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가 내 동생을 죽이고 저스틴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느냐? 너는 살인자일 뿐이다. 빅토르의 외침에 괴물은 비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본래 선하고 온순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내 외모만을 보고 나를 괴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내가 만난 유일한 창조주인 당신조차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지요. 고독은 나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악해진 것은 오직 내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괴물은 빙하 위에 주저앉아 빅토르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기 전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당신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만약 내 이야기를 듣고도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겠습니다. 빅토르는 혐오감에 눈을 감았으나 자신이 만든 생명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과 기묘한 호기심에 이끌려 괴물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존재는 빙하 한 구석의 작은 오두막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고 화롯불의 희미한 빛 아래에서 괴물은 자신이 태어난 그날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방랑의 역사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의해 버림받은 한 생명체가 세상의 냉대 속에서 어떻게 자아를 찾아갔는지, 그리고 그 자아가 어떻게 복수의 화신으로 변해갔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고백의 서막이었습니다. 빅토르는 이제껏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괴물의 시선으로 본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화롯불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괴물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오직 혼란스러운 빛과 그림자, 그리고 정의할 수 없는 감각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괴물은 잉골슈타트의 실험실에서 빅토르가 도망친 직후 홀로 남겨졌던 그 비참한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살을 파고들었고 배고픔과 갈증이라는 본능적인 고통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실험실에 놓여 있던 겉옷을 걸치고는 무작정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잉골슈타트 인근의 숲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빛과 어둠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달빛의 은은한 광채와 태양의 눈부신 열기를 구분하게 되었고, 새들의 노래가 귀를 즐겁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숲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고 신의 물을 마시며 생존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발견은 불이었습니다. 누군가 남기고 간 모닥불에서 온기를 얻었으나 동시에 그 아름다운 불꽃에 손을 댔다가 고통스러운 화상을 입으며 자연의 이중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나는 불이 온기를 주면서도 파괴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괴물이 마주한 가장 잔혹한 진실은 자연이 아닌 인간에게서 왔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그가 어느 마을의 오두막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노인은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돌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왜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배가 고팠고 온기를 원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는 오직 죽여야 할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도망쳐 어느 외딴 오두막집 옆에 붙은 작은 판잣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판잣간은 괴물에게 인류를 배우는 거대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벽의 틈새를 통해 그는 오두막에 사는 드레이시 가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노인과 그의 아들 펠릭스, 딸 아가사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괴물은 그들의 행동을 보며 사랑과 가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친절한 말씨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괴물의 황폐한 마음 속에 인간다움에 대한 깊은 동경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펠릭스가 아랍 여인 사피에게 글자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틈새로 엿보며 사물의 이름과 추상적인 개념들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했습니다. 우유, 빵, 장작, 사랑, 나는 소리가 의미가 되고 그 의미가 마음을 전달한다는 신비에 전율했습니다. 그는 또한 숲에서 발견한 몇 권의 책인 밀턴의 신라권,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선과 악, 그리고 고뇌에 대해 독학했습니다. 특히 신라권은 괴물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가혹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에게 사랑받았던 아담인가? 아니면 저주받아 쫓겨난 사탄인가? 그는 책 속의 아담이 창조주와 대화하며 축복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을 만들고도 쓰레기처럼 버린 빅토르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습니다. 괴물은 이제 언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결코 저 아름다운 인간들의 세계에 섞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뼈저리게 깨달아갔습니다. 판잣간의 어두운 틈새로 비치는 드레이시 가족의 일상은 괴물에게 잔혹할 만큼 아름다운 환상과 같았습니다. 그는 겨울 내내 그들을 위해 밤몰래 장작을 패다 놓고 길을 가로막는 눈을 치워주며 이름 없는 수호천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는 펠릭스가 슬퍼하면 함께 가슴 아파했고 아가사가 웃으면 자신의 누더기 같은 가슴에도 봄이 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보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괴물의 목소리는 옛 기억의 고통 때문인지 낮게 떨렸습니다. 괴물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언어와 예절을 충분히 익혔다고 판단한 그는 가족 중 유일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드레이시라면 자신의 흉측한 외모가 아닌 진실한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들이 숲으로 일하러 나가고 노인만 홀로 남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괴물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오두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노인의 온화한 목소리에 괴물은 평생 처음으로 인간의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노인은 괴물을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괴물은 차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채 멀리서 온 여행자이며 친구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세상의 편견 때문에 버림받은 가엾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선량하며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노인은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괴물의 떨리는 손을 잡으려 하며 대답했습니다. 가엾으니여,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한 법이니 진심을 다한다면 그들도 당신을 받아줄 것이요. 괴물은 노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느낀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순간은 찰나의 꿈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펠릭스와 아가사가 문을 연 순간 그들이 목격한 것은 아버지를 위협하는 듯한 거대한 괴수였습니다. 아가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펠릭스는 분노에 눈이 멀어 몽둥이를 들고 괴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괴물은 충분히 그를 제압할 힘이 있었으나 사랑하는 이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펠릭스의 무자비한 매질을 온몸으로 견디며 오두막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혐오 섞인 외침과 노인의 당황한 목소리는 괴물의 심장에 꽂힌 독화살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괴물은 숲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선하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직 내 얼굴이 끔찍하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모든 진심은 난도질당해야 합니까? 다음 날 아침 드레이시 가족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짐을 싸서 영영 떠나버린 것을 확인한 괴물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성껏 가꾸던 정원과 오두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은 그가 가졌던 인간성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자 세상에 대한 선의가 재가 되어버리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이제 괴물의 가슴에는 오직 서늘한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비참한 운명으로 태어났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 끝에는 자신을 만들고 무책임하게 버린 창조주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보낸 자도 당신이고 나를 고독이라는 감옥에 가둔 자도 당신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찾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괴물은 빅토르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했던 일기장을 이정표 삼아 창조주가 있는 제네바를 향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드레이시 가족의 오두막이 잿더미가 된 후 괴물의 내면에서는 선량함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온기를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영원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나를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당신,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증오가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괴물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제네바를 향해 수백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하며 인간들의 눈을 피해 짐승처럼 대지를 가로질렀습니다. 제네바 인근의 숲에 도달했을 때 괴물은 우연히 숲에서 뛰놀던 아름다운 아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빅토르의 막내 동생 윌리엄이었습니다. 처음에 괴물은 아기를 품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니 어른들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아이를 데려다 나의 유일한 친구로 삼는다면 나도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괴물은 희망을 품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괴물의 손이 닿자마자 윌리엄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저리 가, 이 괴물아. 우리 아빠는 프랑켄슈타인 판사님이셔. 우리 형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프랑켄슈타인. 그 이름은 괴물에게 발작적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네 놈도 그 가문의 핏줄이구나. 나를 저주받은 존재로 만든 그자의 혈육이란 말이냐. 괴물은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으나 제어되지 않는 거구의 힘은 윌리엄의 연약한 목을 단숨에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숨을 거두자 괴물은 처음에 당황했으나 곧 기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보라, 창조주여. 나 또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당신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고통의 낙인을 찍을 수 있다. 괴물은 아이가 차고 있던 펜던트를 떼어냈고 근처 헛간에서 잠자고 있던 저스틴의 주머니에 그것을 몰래 넣어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괴물은 빙하 위에서 빅토르를 쏘아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악마가 된 것은 오직 내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생명체로부터 거절당했고 심지어 나를 만든 당신조차 나를 파괴하려 합니다. 내가 왜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까? 인간들이 나를 증오하는데 내가 왜 그들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불행을 겪는 만큼 당신도 불행해져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괴물의 논리는 서늘했고 그 안에는 창조주의 무책임함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존재가 더 이상 단순한 시체 조각의 결합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성을 가졌고 감정을 느끼며 무엇보다 인간의 부조리를 꿰뚫어보는 자의식을 가진 인격체였습니다. 괴물은 이야기를 마치며 빅토르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넸습니다. 나의 고독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왜 이토록 잔인해졌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도 아직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내가 이 피의 복수를 멈추고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말입니다. 괴물은 빅토르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요구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형상을 한
나와 함께 고립된 삶을 나누어 줄 여자 괴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처럼 흉측하여 나를 보고 비명을 지르지 않을 나의 영혼을 이해해 줄 단 한 명의 동반자를 내게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요청을 들어준다면 나는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남미의 거대한 밀림 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절한다면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차가운 시체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빅토르는 인류에 대한 두려움과 창조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거대한 심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몽탕베르의 차가운 얼음 동굴 안에서 빅토르는 자신의 피조물이 내뱉은 요구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나와 같은 흉측함을 지닌 반려자를 만들어 달라니. 네가 이미 저지른 살육을 보고도 내가 또 다른 악마를 세상에 내놓을 것 같으냐. 빅토르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괴물은 냉정을 잃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창조주여, 당신의 거절은 곧 나의 파괴적인 본능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내가 잔인해진 이유는 오직 내가 고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고통을 나눌 동반자가 있다면 나는 인간에 대한 증오를 거두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나는 더 이상 살육을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괴물의 목소리에는 협박과 더불어 처절한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혐오하는 세상을 향해 휘두른 칼날이 사실은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의 뒤틀린 표현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남미의 깊은 숲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며 인간의 눈에 다시는 띄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 권리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빅토르는 괴물의 논리 정연한 항변과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괴물은 제네바에 남은 엘리자베스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았다. 너의 요구를 들어주마. 긴 침묵 끝에 빅토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해라. 그녀가 완성되는 즉시 너희는 인류의 땅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괴물은 노란 눈을 번뜩이며 맹세했습니다. 당신이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림자처럼 당신을 감시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나의 행복이 당신의 평화를 결정할 것입니다. 괴물은 말을 마치자마자 빙벽을 타고 내려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빅토르는 자신이 또다시 지옥의 문을 열기로 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제네바로 돌아온 빅토르는 아버지에게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잠시 미루고 영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식견을 넓히기 위함이라 했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한 지식과 재료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수척한 안색을 걱정하며 앙리 클레르바를 동행시켰습니다. 앙리와 함께하는 여정은 빅토르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친구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류의 예술에 감탄할 때마다 빅토르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시체 제작 일지를 떠올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빅토르는 런던과 옥스퍼드를 거치며 필요한 약품과 도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앙리가 사람들과 교류하며 즐거워하는 동안 호텔방에 틀어박혀 어두운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여자 괴물이 어떤 존재가 될지 두려워졌습니다. 그녀도 남자 괴물처럼 증오에 찰 것인가? 아니면 두 괴물이 서로를 증오하여 세상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인가? 그들은 괴물 같은 후손을 퍼뜨려 인류를 위협하는 새로운 종족이 될 것인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빅토르를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빅토르는 앙리에게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양해를 구하고 스코틀랜드 북부의 외딴 섬 오크니 제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황량하고 가파른 바위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빅토르는 두 번째 금단의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 낡은 오두막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절벽을 때리는 소리만이 들리는 고립된 섬에서 빅토르는 다시 한번 시체의 살점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더 깊은 혐오감과 죄책감이 그의 손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크니 제도의 가장 외딴 섬은 마치 세상의 끝과도 같았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거친 절벽을 때렸고 안개는 매일 아침 오두막 주위를 유령처럼 감쌌습니다. 빅토르는 그곳에서 두 번째 피조물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때와는 달리 그의 손길에는 열정이 아닌 혐오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체 조각들을 꿰매며 자신이 인류를 향한 두 번째 재앙을 빚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존재가 첫 번째 괴물보다 더 잔인하면 어찌할 것인가? 작업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밤, 빅토르는 달빛 아래에서 무시무시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새로 태어날 여성 피조물은 괴물의 흉측함을 보고 도망칠 수도 있고 혹은 괴물보다 더 큰 파괴 본능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이 두 존재가 결합하여 괴물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나의 한순간의 평화를 위해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빅토르의 내면에서 도덕적 양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의 희미한 달빛 사이로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은 약속대로 빅토르의 작업을 감시하며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빅토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그러진 미소와 노란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빅토르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결단력을 느꼈습니다. 안 된다.
결코 너 같은 존재를 하나 더 만들 수는 없다. 빅토르는 괴물이 보는 앞에서 거의 완성된 여성 피조물의 육체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괴물은 창밖에서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증오가 뒤섞인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소리였습니다. 괴물은 오두막으로 난입하여 빅토르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희망을 죽였어. 내가 겪은 고통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럴 수는 없어. 괴물은 울부짖으며 애원하다가 곧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다, 창조주여. 당신이 나에게 반려자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당신 또한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나를 증오하고 창조주는 나를 배신했다. 괴물은 떠나기 전 어둠 속에서 최후의 통첩을 남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기억하라. 나는 내 결혼식 밤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빅토르는 그 말이 자신의 죽음을 뜻한다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괴물은 번개처럼 사라졌고 빅토르는 자신이 파괴한 시체 조각들을 바구니에 담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섬을 떠나기 위해 배를 띄웠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어느 낯선 해안가에 도달했을 때 빅토르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닌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겠소. 어젯밤 이곳에서 젊은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증인들이 당신의 배와 비슷한 것을 보았다고 하오. 빅토르는 영문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보여준 시신을 본 순간 빅토르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차가운 시신은 괴물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로 희생시킨 빅토르의 가장 소중한 친구 앙리 클레르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석조 바닥 위로 빅토르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가리킨 시신의 목에는 소름 끼치는 검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거대한 괴수의 낙인이었습니다. 앙리 클레르발, 빅토르의 고통을 나누고 유일하게 그를 세상과 연결해주던 순수한 영혼. 이제는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 내가 죽였다. 나의 손이 너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빅토르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었습니다. 빅토르는 즉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극심한 열병과 환각에 시달리며 생사의 기로를 헤맸습니다. 꿈속에서 괴물은 앙리의 시신 위에 앉아 빅토르를 조롱했고 결혼식 밤에 너와 함께 있겠다는 저주는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망령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빅토르는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바랐으나 신은 그에게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일랜드까지 찾아와 아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결국 빅토르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어 제네바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제네바로 돌아가는 길은 참담했습니다. 빅토르는 이제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 했으나 내가 살인마 괴물을 만들었고 그가 윌리엄과 저스틴 그리고 앙리를 죽였다는 말을 내뱉는 순간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실까 두려워 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고향집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눈물로 수척해진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녀는 빅토르를 사랑으로 치유하려 애썼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역설적이게도 빅토르의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빅토르, 당신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요? 왜 그토록 두려운 눈으로 나를 보시나요? 엘리자베스의 질문에 빅토르는 피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내 사랑은 변함없어. 하지만 나에게는 목숨을 건 비밀이 하나 있어. 우리가 결혼하는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요. 빅토르는 괴물이 예고한 결혼식 밤이 바로 자신의 최후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서둘러야 엘리자베스를 보호하거나 혹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저주를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빅토르는 강박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는 항상 권총과 단검을 숨겼고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오만하게도 괴물이 오직 자신의 목숨만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괴물과 결투를 벌여 죽거나 혹은 괴물을 죽임으로써 모든 비극이 끝날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오만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로 하여금 피조물의 진정한 잔혹함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렸습니다. 마침내 화창한 햇살 아래 빅토르와 엘리자베스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제네바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지만 빅토르의 귀에는 축하의 종소리가 아닌 장례식의 망가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두 사람은 에비앙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호수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빅토르는 긴장으로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자신은 복도에서 무기를 꼬박 쥔 채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에비앙의 밤은 잔혹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호수 위로 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렸고 호숫가에 부딪히는 물결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불길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빅토르는 권총의 차가운 금속 감촉을 느끼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그의 신경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오 너라 악마여, 여기서 너와 나의 끝을 보자. 빅토르는 괴물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 확신하며 모든 감각을
복도와 창문에 집중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벌일 사투에 엘리자베스가 다칠까 염려된 빅토르는 그녀에게 먼저 방으로 들어가 쉬라고 권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잠시만 기다려주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오. 하지만 그것은 빅토르가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치명적이고도 마지막인 실수였습니다. 빅토르가 복도의 그림자를 쫓고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에서 심장을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것은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였습니다. 빅토르는 혼비백산하여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이미 늦어버린 참상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백설 같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엘리자베스가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는 앙리 클레르발의 껍과 똑같은 거무스름한 괴수의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빅토르는 그녀를 껴안았으나 온기는 이미 창밖의 밤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에서 낮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빅토르가 고개를 들자 달빛이 비치는 창틀에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괴물은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엘리자베스의 시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빅토르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동반자를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고독과 절망을 창조주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빅토르는 미친 듯이 권총을 발사했으나 괴물은 비웃듯 호수 속으로 몸을 던져 안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충격에 빅토르의 아버지는 제네바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빅토르는 동생, 하녀, 친구, 아내,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가 되었고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창조의 영광은 그의 주변을 온통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빅토르의 정신은 마침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붕괴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집념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광기였습니다. 빅토르는 제네바의 치안 판사를 찾아가 괴물의 존재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를 미친 사람 보듯 동정하며 거절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괴물을 우리가 어떻게 잡겠소? 빅토르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은 오직 자신이 시작했기에 오직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가족들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악마를 죽이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학자도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와 같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무덤가에서
어둠을 향해 복수를 맹세했고 그 맹세에 응답하듯 허공에서 들려오는 괴물의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만족한다, 프랑켄슈타인. 너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느꼈던 고독의 깊이를 알게 되었구나. 자, 나를 쫓아와 보아라. 우리의 마지막 결전지는 문명의 온기가 닿지 않는 영원한 얼음의 땅이 될 것이다. 추격전은 타르타르와 러시아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괴물은 인간을 초월한 체력으로 거친 지형을 내달렸지만 결코 빅토르를 완전히 따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물은 빅토르가 지쳐 쓰러질 때쯤이면 나무 껍질에 글귀를 새기거나 바위에 흔적을 남겨 자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아직 죽지 마라, 나의 창조주여. 아직은 내 복수가 끝나지 않았으니 나를 쫓아올 힘을 내어라. 괴물은 빅토르에게 약간의 음식을 남겨두기도 하며 그가 죽지 않고 끝까지 고통받으며 자신을 뒤쫓게 만드는 가학적인 유희를 즐겼습니다. 빅토르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눈보라가 치는 황야를 헤치며 전진했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지만 증오라는 이름의 연료가 그의 심장을 강제로 뛰게 했습니다. 그는 괴물이 남긴 발자국을 뒤쫓았습니다. 이제 두 존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가 없으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빅토르에게 괴물은 죽여야 할 원수였고 괴물에게 빅토르는 자신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증명해줄 목격자였습니다. 마침내 추격은 북극해의 끝없는 빙원에 도달했습니다. 빅토르는 개썰매를 구해 괴물의 뒤를 쫓았습니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체구의 괴물이 썰매를 끌고 질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리는 점점 좁혀졌고 빅토르는 드디어 복수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를 조롱했습니다. 총을 겨누려는 찰나 거대한 굉음과 함께 빙하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처럼 얼음판이 쪼개지며 빅토르와 괴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생겼습니다. 빅토르가 탄 얼음 조각은 해류를 타고 북쪽 바다 한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안 돼, 여기서 멈출 순 없다. 빅토르는 절규하며 갈라진 틈 너머로 사라지는 괴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괴물은 멀어지는 얼음판 위에서 빅토르를 응시하며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끝에 도달한 자의 공허함과 유일한 동반자를 잃게 된 자의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빅토르는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얼음 조각 위에 누워 죽음의 천사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얼음 사이를 뚫고 전진하던 로버트 월턴 선장의 탐험선이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선원들에 의해 구조된 빅토르는 배 안에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는 월턴 선장에게 이 모든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들려준 뒤 마지막 힘을 쥐어짜 경고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요, 선장. 하지만 그 악마는 아직 저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어. 부디 나의 오만을 반복하지 마시오.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목소리는 이제 희미한 속삭임이 되어 월턴 선장의 선실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생명력이 복수라는 불꽃에 타버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선장, 내 눈앞에 죽은 이들의 환영이 보이어. 윌리엄, 엘리자베스, 앙리,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 빅토르는 월턴의 손을 꼭 쥐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실패한 창조주였소. 내가 만든 생명체를 사랑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세상을 피로 물들였지. 부디 나의 죽음을 통해 지식에 대한 눈먼 야망이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지 세상에 알려주시오. 그 말을 끝으로 한때 신의 영역을 꿈꿨던 위대한 학자이자 비극적인 도망자였던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월턴 선장이 깊은 슬픔에 잠겨 그의 시신 곁을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선실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울음소리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짐승의 포효라기엔 너무나 구슬픈 통곡이었습니다. 월턴이 고개를 들었을 때 창문을 통해 거대한 형체가 선실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빅토르가 그토록 저주했던 그의 피조물인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은 차갑게 식어버린 창조주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빅토르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 나의 창조주여, 당신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단 말입니까? 이제 이 넓은 세상에 나를 아는 이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월턴 선장은 공포와 경외심이 섞인 눈으로 괴물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그를 파멸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슬퍼한단 말이냐? 너는 악마일 뿐이다. 괴물은 슬픈 눈으로 선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의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본래 사랑을 원했고 동정을 갈구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선함이 증오로 변할 때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창조주를 괴롭히며 승리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를 파괴할 때마다 나 자신을 더 깊은 지옥으로 몰아넣었을 뿐입니다. 이제 나의 복수는 완성되었으나 남은 것은 오직 텅 빈 고독뿐입니다. 괴물은 빅토르의 시신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며 선실 창문 밖 끝없는 어둠이 깔린 북극의 빙하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나의 고통도 이제 끝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북극의 끝으로 가서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고 내 몸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흔적이 세상에 남지 않게 나 같은 불행한 존재가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괴물의 거구는 눈보라 속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월턴 선장은 멀어지는 괴물의 그림자를 지켜보며 탐험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빙하 위를 달리는 괴물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거대한 유령처럼 보였고, 곧이어 그는 파도와 안개 너머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신의 불을 훔쳤던 프로메테우스가 바위에 묶여 고통받았듯 생명의 비밀을 훔쳤던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피조물은 고독과 죽음이라는 심연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북극의 차가운 바람만이 그들이 남긴 슬픈 역사를 기억한 채 고요히 얼음 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